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그야말로 사르르는 추위였습니다. 오늘 정점을 찍긴 했지만 주말에도 강추위는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남부 폭설도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법정 시한을 3주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잠시 뒤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윤곽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소식 다루는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2월 23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60cm가 넘는 기록적인 눈이 쏟아지는 등 충청과 호남에 내린 폭설로 눈길 사고와 학교 휴업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이틀째 무더기 결항에 이용객 3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 선로에서 불이 나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되면서 최강 한파 속 출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회가 잠시 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1일 만으로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이 추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돼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올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빌라 등 천여 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의 주택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주로 신청했는데 국세 체납액이 많아 낙찰도 어려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2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됐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위한 조건을 내놔 이르면 1월 말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당국은 마스크 의무를 풀어도 하루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폭설로 충청과 호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눈에 또 눈이 내리면서 농촌은 마비됐고 한파 속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교통 대란도 빚어졌습니다. 오선을 기자입니다. 도로와 논밭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설에 나선 트랙터 2대가 연달아 논으로 빠지자 결국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지금 빠졌어요, 트럭타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분을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 트럭타도 빠져가지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큰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구출을 해달라고. 폭설이 덮친 비닐하우스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쳤지만 출하 차량이 오지 못해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한 4일째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딸기를 수확하고도 이제 출하를 지금 걱정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겨울 축제를 앞둔 행사장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 모든 상인이 거리로 나와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충남 서천에는 30cm 이상 폭설이 쏟아졌고 호남 곳곳에도 20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눈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영암 순천 고속도로에선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옥가 IC 인근에선 승객 10명을 태운 고속버스가 넘어지면서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승객까지 해서 10명 타고 계셨는데 부상자는 없으셨어요.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와 전남 도로 10여 곳과 해상교량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과 취약계층 확인 등 폭설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도민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랄지 또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주기 바라고요. 폭설에 출근길 대란도 이어지면서 광주와 제주, 충청 등 전국 1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이번 폭설에 유난히 눈이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이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해안가뿐 아니라 동부 산악 지역에도 폭설이 내렸는데 60cm가 넘게 내린 곳도 있습니다. 오점권 기자가 폭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 폭탄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중무장을 한 할아버지는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붕이 견디지 못할까 봐 수시로 눈을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집 마당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폭설의 깊이는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이거. 다 쌓인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그냥. 너무 많이 왔죠. 무릎을 넘어버린 폭설의 깊이는 허벅지까지 빠질 정도.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내가 어려서 이런 일도 없었는데 처음이에요, 좌우지간에. 그칠 줄 모르는 눈. 눈이 내리는 가운데 드론 카메라를 상공으로 띄워봤더니 세상은 온통 눈천지입니다. 하얀색 이외의 색깔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헛바퀴만 도는 차량. 도로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너무 많은 눈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전 직원들이 한 7시 40분경에 나와가지고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눈을 치웠고요. 치워도 끝이 없네요. 폭설에 임실 지역 10여 개 학교는 휴업을 택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36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임실과 순창 등 동부 산악 지역, 그리고 정읍,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 가릴 것 없이 전북적 곳곳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보통 이곳 전주 도심은 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요. 이번 폭설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차량이 추가로 투입되고 야간에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이렇게 제설 작업을 이렇게 해주더만 여기 전주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시민들 편의를 봐서 좀 일찍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불편하더라고. 사실상 모든 공무원에게 총 동원령이 내려져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간헐적으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야속한 눈발은 계속 이어지고만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이틀째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항공기 이용객 3만 명가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비행기로 붐비던 제주공항이 횡합니다. 제설 장비 넉 대가 활주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워보지만 항공기 운항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공항 대기실에는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날 돌아가지 못한 승객은 밤을 새우며 대기표를 알아봤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티켓팅하려고 계속 확인도 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여기 매표소에서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취소표를 구해야지 일찍 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주 전해상의 풍랑특보로 배편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비행기 대기표도 없는데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는 항공권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 항공편입니다. 와가지고 23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저희 23일 방금 비행기가 결항돼서 이거 변경해가지고 26일 날 아침 오전 9시로 잡았습니다. 항공기 무더기 결항으로 예정에도 없던 제주 일정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은 숙소며 렌터카 등을 갑자기 준비하려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네, 오늘 6시 반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체 비행기도 없고 대기도 안 받는다 하고 그래서 머물 숙소도 없고 렌트카도 오늘까지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항공기 700편 이상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제주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최대 3만 명.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까지 눈 예보와 강풍, 급변풍 특보가 예보돼 있어서 항공편 운항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로 인해서 전국에서 시설물 붕괴가 88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이 오늘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시설물 피해를 종류별로 보면 하우스 60건, 축사 24건, 창고 2건, 상가 1건, 주택 1건 등입니다.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는 40건 발생했으며 도로는 국도 23곳과 지방도 50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지리산 등 9개 국립공원 243개 탐방로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여객선은 기상 악화와 풍랑 때문에 85개 항로 110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항공기는 출발 공항 기준으로 179편이 결항됐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친 아침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 선로에서 불이 나 지하철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출근길 대혼잡이 빚어지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열차가 오가는 터널 안에 소방대원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3호선 독립문역과 무학재역 사이 선로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처음 소방에 접수된 건 새벽 6시 20분쯤.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고 관계인이 신고했어요. 열차가 아닌 선로에서 불이 나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영향으로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구파발역 사이로 오가는 양방향 열차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선로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두 번째 나왔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소방관들이 왔다고 화재 진압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 주변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갑자기 몰리면서 출근길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10분마다 오던 차가 지금 20분 이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늦을 것 같아서 직장에 전화를 했어요. 좀 늦을 것 같다고. 이에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로에 있는 고압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차 운행을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 수요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최대 전력이 94.5기가와트까지 치솟아 여름 겨울을 통틀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수요는 어제 93.0기가와트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서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셋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달에 이미 전망치를 뛰어넘은 수요를 기록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조금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부수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애초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실무 작업이 늦어지며 4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조금 뒤져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회는 잠시 뒤인 밤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인세나 종부세 등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분예산 표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수법안이나 예산안 관련 반대 토론도 예정돼 있어 본회의는 자정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정 기한이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처리되는 겁니다.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긴 했지만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639조 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4조 원가량을 여야 합의로 다시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시행령 설립기간 예산은 운영경비 50% 감액 등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력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도 3,525억 원, 역시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서로 깎으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도 이뤄집니다. 표결 처리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새 예산안을 합의한 지 만 하루가 지나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기한을 20일이나 넘겨 극적으로 타결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당일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대통령실이 하루 뒤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민 경제나 대외 신인도를 생각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의 힘에 밀려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 철학과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등 세법 개정안들이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힘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설명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최대한 찾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게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으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야당 파괴로 규정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이재명 대표는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꺼내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제1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건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다만 오는 28일로 잡힌 소환 일자에 이 대표가 직접 나갈지를 놓고는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적반하장 행태로 규정하며 발끈했습니다. 검찰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한번 차분하게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는 본인의 현주소, 본인의 자화상을 한번. 특히 성남FC만큼 기업 후원금을 수십억 원씩 받는 구단이 어디 있느냐며 민원 해결 대가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명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검찰에 직접 나가 조사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 역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성남FC 의혹 외에도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사 전선이 확대될수록 여야의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이 이를 발판 삼아 윗선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전후 이태원 일대 안전대책과 현장 지휘를 책임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전 112 상황실장,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당시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순수하게 임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수본은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긴 허위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승인한 혐의를 추가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또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상세히 구분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특수본이 두 번째 시도에선 이 전 서장 등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동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과실범의 공동정법 논리에도 힘이 실리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로 뻗어갈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특수본이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책임을 지는 만큼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구청장 등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꾼 점을 들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에 이어 다음 주 박희영 구청장까지 구속할 수 있을지, 이에 따라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딛고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은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유족들은 이 장관이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리를 뜬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현장 조사했던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았습니다. 특위위원들은 특히 행안부를 상대로 참사 당일 보고가 왜 늦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사람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 반면 여당은 중대본 설치보다 현장 지휘가 더 중요하다는 이 장관 주장을 옹호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중대본을 10분 먼저 설치한다, 10분 늦게 설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디메트 차, 그런 차에 국회의원이 타고 30분 연기를 해서 인명구조를 못하게 하는 그게 총각을 다투는 일에 총각을 외면하는 거지. 이 장관은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 현장 조사를 지켜본 한 유족은 이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십니까? 누구랑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가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회에 신 의원 징계안까지 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월 초에는 청문회를 여는데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확정됩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넉 달 만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연말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유력시된다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심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심사해야죠.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까지 9명이 참석했습니다. 6시간 넘게 실무진이 보고한 대상자들의 사면, 복권, 감형이 적정한지 의결했습니다. 일부는 표결도 거쳤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작년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됩니다.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적정 의결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심사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 복권도 논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고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진토 끝에 마련된 여야 합의안이 잠시 뒤에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인데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 어떤지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안을 위한 본회의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법정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오디오가 잠깐 들리나요? 예,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 세부 조정은 이미 마쳤고요. 새벽 6시부터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이제 시트 작업이라는 걸 진행했는데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오늘 본회의 일정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가 지금 시작된 이런 모습입니다. 639조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한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다시 여야 합의로 4조 정도 이제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자, 잠시 뒤에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사들여서 임대 사업을 하다가 숨진 빌라왕이 소유한 주택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이 넘지만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국세 체납액이 많은 데다가 낙찰도 쉽지 않아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 씨. 김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 등 모두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무더기 경매에 신청됐습니다. 채권 청구액만 105억 원에 이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7건은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소했는데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경매 감정가격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체납된 세금이 많다 보니까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 주택은 지난 6월 경매 신청이 이뤄진 뒤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의 49%인 1억 2천여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6천여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전세계약 만기가 차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1, 서울은 64로 3주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시장도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72.1에서 이번 주 71.0으로 하락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규탄 성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후 4시 반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각각 250여 킬로미터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 2발은 미국이 지난달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공유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 전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의장 성명 추진을 엄중한 내정 간섭 기도로 규정한 뒤 반드시 행동으로 반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성 17형 실사격, 그러니까 정상각도로 사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지금 행동으로 반격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이 최근 철도를 통해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라며 일축한 겁니다. 다만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에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과 와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행위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28일 날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혐의는 6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대구 신천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이 숨지고 40대 남성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에 있는 무조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사망자 역시 4층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달아나는 모습 등을 CCTV로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계열사 한국타이어 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 막대한 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달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이 샌드위치 속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몰래 넣은 뒤에 되레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CCTV에 이 같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이런 악덕 소비자 만행에 자영업자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주문한 샌드위치를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뜯어내더니 샌드위치 사이에 슬쩍 집어넣습니다.
태연한 척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여성. 이내 자리로 돌아와 머리카락을 발견한 척하더니 샌드위치를 직원에게 들고 갑니다. 화를 내며 항의하던 여성은 결국 환불을 받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가게를 차린 지 3개월밖에 안 돼 한창 손님 평판에 예민할 때라 점주는 더 분통이 터집니다. 입소문 이런 것도 빠르고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동네여서 어디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이렇게는 맘 편히 잠도 못 자겠다. 이거 제대로 신고를 해야겠다. 이 같은 소비자 앞에서 자영업자 대부분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CCTV로 증거를 잡아내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피해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영업자를 울리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 악덕 소비자 관련한 민원이 5년간 1,300여 건에 달합니다. 한 해로 따지면 260건이 접수됐습니다. 리뷰 시스템이 활성화된 것도 한편으론 부담인데 동네 장사를 하는 영세 업장의 경우 리뷰 하나에 생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새우튀김 갑질 사건에서도 거짓 리뷰에 숙병을 앓던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블랙 컨슈머의 행동을 해가지고 그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까지 간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처벌이 조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악덕 소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위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등 4가지 지표를 정하고 그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푼다는 것인데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 위해 살펴보기로 한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환자 발생의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수가 2주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로 위중증 환자는 전주보다 줄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가 유지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 돼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으로 개량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50%, 감염 취약시설은 60%를 넘어야 합니다. 4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점을 결정합니다. 현재 충족한 지표는 하나뿐. 환자, 중환자 모두 늘고 있고 접종률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만 68.7%로 기준 50%를 넘어 안정적 의료 역량 지표만 충족했습니다. 그래도 증가세가 완만한 것을 고려하면 1월 중에는 유행 정점이 오고 이르면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그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2단계로 시행합니다. 1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경우 2단계로 남은 건 모두 권고로 전환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대 1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하자는 요구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8,168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자율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겨울철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유행 규모는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 달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1만 명으로 늘어나고 유행 정점 시기도 한두 달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등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대응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현행 7일에서 의료진과 같은 3일로 단축하자는 여당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로 이제 그 축소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격리 의무 해제 판단의 핵심 지표로 주간 사망자 50에서 100명을 제시했는데 현재 376명으로 크게 웃돌고 있고 BN1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34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보통 7일 격리를 하고 있고 일부 나라는 5일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격리 의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취약계층은 아파도 못 쉬거나 진단검사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확진자 7일 격리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무 방역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가 급 확산하는 중국에서 현재 하루 5천 명이 숨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집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이달에만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형 병원 응급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며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환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以前我们每天大概这个内科的病人只有100多，现在我们每天有将近400，这些病人都是大家可以看到这种老年人有基础病，再合并这次的发烧我们说这个呼吸道感染以后，病情都非常的重。 중국에서 현재 하루 5천 명의 코로나 사망자와 10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영국 정보 분석업체 에이피니티는 이 같은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음력설 춘절을 계기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중국의 하루 감염자는 내년 1월 370만 명, 3월 420만 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통계 발표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중국에서 이미 약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회의 문건에 따르면 이달 감염자는 중국 전체 인구의 17.6%에 이릅니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전체 인구의 2.6%인 3,700만 명이 감염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쓰촨, 허난, 후베이성은 감염자가 2천만 명을 넘었고 베이징과 후난, 허베이, 안후이, 산둥성도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중대 고비가 될 춘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연말 특별사면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사면과 동시에 이제 복권까지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나는 가석방 싫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이 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가석방과 사면은 또 다른 네.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석방이 싫다고 한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자꾸 올려서 매달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니까
뭐 나는 만기 출소할 테니까 가석방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마치 필요 없다기보다 나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뭐 이렇게 무죄 주장해도 가석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네. 상관이 없는데 제 네. 이야기는 다만 이제 복권을 시켰을 때 사면과 네. 복권을 시켰을 때 그럼 공민권 제한을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당장 내후년에 있을 총선 출마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김경수 전 지사의 그 혐의 사실이 이른바 드루킹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의사 형성을 왜곡한 그런 사건이고 사실은 이것은 과거에는 뭐 이런 행위가 잘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제 미디어 선거가 되고 민주주의의 그 마지막 단계인 선거 과정에서 이런 미디어 관련된 그런 의사 형성의 그 기능이 크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저지른 그 민주주의의 침해 요인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뭐 형기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 정치 활동까지 하게 해주는 것은 또 잘못이다 이런 주장이 아마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나는 대해서 사면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예 사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가석방에 대한 주장 이후에 사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뭐 글 쓴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사면 원칙상 이번에 국민들의 어떤 그 화해 또 과거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을 그 사면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여지를 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지금 형기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네. 복권 없는 사면, 네. 피선거권이 2028년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총선, 대선 다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속내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글쎄 이렇게 지금 연말 세일도 아니고 1+1으로 끼어 팔기 하는 것은 일단 모양은 뭐 별로 바라던 모양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이래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론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MB계의 좌장이라고 그러는 이재호 의원이 대표적인데 윤 대통령 뭐 하여튼 실수가 나오거나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계속 하여튼 아프게 씹어댔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뭐 아주 선발투수 비슷하게 해서 무슨 일만 나면 가서 그냥 작신 두드려 패는 일을 해왔는데 그런저런 정치적 부담이 윤 대통령에게 너무 지금 심하게 압박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끼어 팔기식으로 이렇게 딱 들러리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왕 이렇게 끼어 팔기로 하면은 가석방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사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불어난다는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다가 탁 올린다는 게 좀 맞지 않는데 이 사면은 좀 다르거든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이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건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의 그 속마음은 나가라.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속마음이. 속마음은 어떤 나가라. 의도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나가서 이재명 견제하는 일 좀 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왕성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적당히 당내 활동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적당히 이게 뭉뚱그려져서 타입이 된 게 복권 없는 사면이다라는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그럴듯하게. 네.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게 하려면 복권을 해줘서 정치 활동을 하게 해야죠. 오히려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민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 입당을 한다든가 또는 뭐 선거 과정에 와서 지원을 한다든가 일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뭔가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거에 나올 수도 없고 이번 총선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없고 다음 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없고 예. 심지어 다음 총선에도 나오기 어려운 분이 무슨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사실은 오히려 복권을 복권까지 했어야죠. 해줬어야 된다. 복권을 해서 풀어줘야죠. 뭐 우리가 흔히 보물산으로 풀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보다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네, 뭐 그냥 일단 최소한의 그 석방의 은전을 베푸는 그런 사면의 기본 취지에 맞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김 의원 생각이시고 적당하게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경수 전 지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물론 윤건영 의원도 있고 고민정 의원도 있고 뭐 복심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몇 있지만요. 그러나 복심의 진짜 복심이라고 한다면은 김 전 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 전 지사가 사면으로 풀려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하는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의 복심으로서 문 대통령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아바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이 복권 없는 사면 이것을 지금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네. 사면해 주려면 복권도 해주세요라는 게 지금 야당의 꾸준한 얘기고 이렇게 뭐 찐빵만 팔려고 그러지 말고 안고 빼고 팔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정말로 김재원 의원처럼 분석을 했다고 그러면은 복권까지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 의아한 게요. 네. 아니 지금 곧 언제 교도소 갈지도 모르는 여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 있는 그 김경수 전 지사를 풀어놓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교도소 갈지 안 갈지는 그것도 그러니까 아직 전혀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언제 교도소 갈지도 모르고 지금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뭐 큰 민주당에게 오히려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인데 그분을 굳이 견제하려고 교도소에 있는 김경수 지사를 풀어서 지금 내놓는다는 말이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좋은 카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교도소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좀 이따 또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그건 그렇게 안 간다고 봐야죠. 우리 신경민 의원님의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요. 예. 차라리 이재명 대표님이 계속 총선 때까지 민주당 대표를 하시면서 민주당에게 극단적인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김경수 지사를 풀어서 분열을 꾀한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여권 내에 누가 했다면 그거는 정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으려고 봐요. 여권의 논리로 따지면 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열심히 민주당을 안고 같이 그냥 침몰하는 게 낫죠. 아니요, 그건 꼭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끼어 팔기가 일단 제1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의 속뜻을 좀 해석해달라 두 분 전직 의원께 요청을 했는데요. 한 질문했는데 10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한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보고에 의해서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최종 의결이 되면 빠르면 28일 0시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곧바로 석방이 됩니다. 예. 그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이게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주제 넘기겠습니다.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연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탈춤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한 부분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에 나서라. 오늘 이렇게 지금 비판 수위를 좀 높였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소환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소환에 응하냐 응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이 대표 본인도 뭐 이럴까 저럴까 지금까지 뱉어온 말이 있기 때문에요. 예. 뱉어온 말의 논리에 따르자면 소환에 응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안, 성남 FC 사안을 가지고 소환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로 좁혀서 얘기하면은 안 가야 된다는 결론이 지금 이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논점 하나는 이미 무혐의가 됐던 사건을 다시 털어가지고 왔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장들, 가령 예를 들어 홍준표 경남지사도 경남FC를 하면서 그 전임자도 경남FC를 하면서 이 비슷한 사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은 윤 쪽을 그러면은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추고 그러려면 윤 대통령 수사도 그럼 해라. 지금 윤 대통령 가족 관련된 수사들이 뭐 여러 건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같이 하자 이런 논리를 지금 갖다 댄 거기 때문에요. 저건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전 단계 논리죠. 그래서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을 했던 논리의 연장선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응하는 것이 맞다고. 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대표가 쭉 얘기하는 거나 당에서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일단은 전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가족 이야기까지 한 것은 적어도 성남FC 이 의혹건 관련해서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이제 법조인들 가운데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법조인 중에서 뭐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적어도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요, 소위 법조에서 말하는 똑 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증거관계가 너무 명백해서 뭐 아마 검찰에서도 굳이 이 사건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제일 먼저 소환하는 것은 지금 확실한 사건부터 수사를 해서 뭐 기소하고 그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오면 한두 번 소환을 하고 안 되면 체포영장 신청을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또 여당이 부결을 시키면 그러면 조사 없이 기소를 해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그 증거관계나 법리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어제는 이재명 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그렇게 겁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내가 그렇게 겁나냐, 나를 왜 소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니 검찰에 가서 겁을 줘야죠. 너희들 그렇게 겁나냐? 그래 내가 왔다. 그리고 뭐 딴소리 하더라도 소환에 응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게 해서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어제도 보니까 얼굴에 겁을 잔뜩 먹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잖아요. 자기가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아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얼굴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 살도 쏙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사안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대통령 가족을 물고 늘어지는데 아니 저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그 문제 가지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중범죄임이 명백한 뭐 그 사안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중범죄임이 명백한 사건을 왜 문재인 정권 이성윤 검사장을 내세워서 2년가량 수사를 해서 온갖 계좌 추적 다 하고 수사를 했고 소위 그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전부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아니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안이고 그러면 뭐 했냐고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사안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결국 뭉개고 있다가 저 대선을 넘기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안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이제 몰리니까 뭐 아니 갑자기 왜 대통령 가족을 꺼내서 같이 수사를 하라고 하냐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표정에 대한 언급은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해야 하냐 말아야 하나 민주당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꼭 28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으로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은 당당하게 모든 것을 임하겠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당사자 그냥 일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 그리고 또 고문님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기본 기준은 당당하게 임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임한다는 거 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말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내포돼 있는데 앞서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대표가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글쎄 이제 지금까지의 상례를 보면은요. 검찰이 3번 정도 소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보내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소환에 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요건에 맞게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 성남 FC가 맨 처음에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사건이 사실 보면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이나 이런 걸로 큰 사건이죠. 대형 사건이죠. 근데 성남 FC나 백현동 사건은 사안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무혐의가 성남 FC 경우에는 무혐의가 된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검찰이 처음부터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했다면은 새로운 증거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없다면은 그건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소환에 응해서 만약에 출두를 하게 되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턱 내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겠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살짝 세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턱 내놓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성남 FC를 가지고 턱 소환장을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대장동과 쌍방울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성남 FC에서 새로운 증거를 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성남 FC만을 가지고 일단 3번 소환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닌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연말연시 지내고 나면은 검찰과 국회 내지는 민주당과의 굉장히 고도의 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괴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지내고 나서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예, 그런 짐작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이 고민이 더 되는 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오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것도 이제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걸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기에는 민주당이 좀 그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면 또 부결시키고 이러면 이제 비리 옹호당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또 노웅래 의원을 만약에 그러면 자유투표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에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노웅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문제라고. 또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예. 불과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거 그냥 두면 하루에 한 명씩 잡혀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 뭐 그리고 1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문 흉흉한 소문도 사실 언론에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의원들은 개개인이 나도 언젠가 이거 잡혀 들어갈지 모르겠다. 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을 만약에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 동료를 같이 지켜주자 이런 동료 의식은 많이 가게 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뇌물 받은 사람도 전부 불구속시키고 또 당대표께서는 지금 아직도 넘어야 할 고개가 뭐 20고개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수사 중인 여러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가 또 이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에서 당을 뭐 구하자 이런 또 반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중진환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노웅래 의원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뭐 그 300명 거의 모든 의원을 상대로 본인의 그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부결시켜달라 오늘도 그렇죠. 요청을 했죠. 거의 아마 의원들 300명 거의 전원을 만났을 거예요. 예. 뭐 굉장히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까지 쫓아가서 얘기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지금까지 굉장히 다선으로서 활동을 했지만은 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는 6천만 원 수수 혐의하고 집에서 나온 돈다발하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집에서 나온 돈다발은 본인은 지금 계속 소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부조금들을 몇 개의 행사에서 했던 부조금들이 모여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온 띠지는 그 수사관들이 와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이 어떻게 보면 레퓨테이션을 나쁘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 넘어온 체포동의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는 지금 6천만 원 수수 부분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 의원이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서 여야 의원들의 표는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까봐야 알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 기류를 읽어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노재명이라고 이 노웅래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은 노재명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기류가 또 한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건을 체포동의안이 혹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노재명의 체포동의안으로 봐야 된다는 기류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같이 해야지 어떤 건 부결하고 어떤 건 가결하고 이렇게 돼서는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그 노 의원의 또 설명과 뭐 이런 또 검찰이 보내온 체포동의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가결보다는 저는 부결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입니까? 그렇죠.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잘 모르고요. 예. 전에 보면은 가결된 것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된 결론이 난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그 체포를 해가지고 판사 앞에 세우는 것이 맞냐 그러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의 문제하고는 약간 법적 성질은 다릅니다. 아, 무기명 투표고요. 지금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은 뭐 300석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115석, 그러면 야당에서 35석 정도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데 이 분위기로 보면은 나중에 체포동의안 했을 때 민주당에서 무기명 투표로 개인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글쎄 이렇게 뭐 보시는 본인이 거고요. 열심히 소명을 하고 다니고 있고 예. 그 소명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이번에 노웅래 의원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사실 많다고 봅니다. 사정 지금 정국에 노웅래 대한 의원 말고도 거론된 아니, 이제 의원들이 그 많기 때문에 본인들은 뭐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도 자기도 언제 또 그 구속될지 모르니까 물론 그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민주당 정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의원들도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너무 그분들 많이 입장에서는요 나갔네요. 예컨대 이거 이번에 부결시켜야 나도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 짧게요. 사정 정국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소문은 여당 의원, 야당 의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는다. 어쨌든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의도 가지 말아야 예. 뭐 두 분이 뭐 이유는 다르게 분석을 하셨지만 어쨌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 같다. 이렇게 두 분이 다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 발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발언 파장이 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선에 대비해서 윤건영 의원과 만남을 주선을 했고 자신이 인재를 물색까지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유 전 본부장 뭐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한 적 없고 측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거가 대선이 두 번 있었잖아요. 최근 대선 말고요. 문재인 후보로 나왔던 대선이 두 번입니다. 2012년에 한 번 있었고 2017년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 대선 캠프를 문재인 캠프에 있으면서 유동규라는 이름은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유동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고요. 윤건영 의원은 2012년 캠프 때는 문재인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보좌관이었고 2017년 그때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아침에 그 보도 난 걸 쭉 보고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쭉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보고 유동규 씨가 굉장히 열심히 2012년도 그렇고 2017년에도 보고 뛰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윤건영 의원, 그 당시에 윤건영 보좌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윤건영 의원이 돼 있었어요.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이재명 쪽하고 가깝다는 그 루머들이 돌아다녔는데 저희들이 그 루머를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루머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건영 의원은 상당히 좀 곤란해진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20년 선거에서 의원이 됐는데 작년 1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고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로 봤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게 맞죠. 근데 이 정도로 만약에 유동규 씨의 말이 맞다면 윤건영 의원으로서는 약간의 금도를 넘은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팩트가 맞냐 틀리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일단 만난 것은 맞는데 유동규 씨 진술이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민주당 이게 이제 맞다면 그 이낙연 후보 쪽이나 그쪽 캠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얘기고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 윤건영 의원을 괜히 끌고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즉각 반박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첫 재판에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참석했는데요. 자, 여기 참석하면서 나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부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깁니다. 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예.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주목된 몇 가지 단어가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추가로 폭로할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증거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 지금 표정이 너무나 밝잖아요. 자신감 네. 있고. 표정을 계속 잘 읽고.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도 옛날에 조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막 겁에 질려 있는 얼굴이고 무슨 뭐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유동규 이 사람은요 지금 가소로운 거예요. 네. 답변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양심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더 밝혀드릴게요. 네. 세세히 밝혀드릴게요. 하면서 심지어는 뭐 자기가 법무장관 후보 면접도 보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이름도 공개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네. 유동규 씨는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뭐 저는 뭐 윤건영 의원이 뭐 그때 누구를 만났느니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뭐 뒤로 딴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는 별 중요하지 않는 의미라고 봐요. 저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인지 누구는 나는 뭐 죄를 지었지만 내 죄는 내가 일찍이 다 자백하고 난 죄 지은 만큼 벌 받겠습니다 하는 유동규의 말이 사실인지 예. 이것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죠. 그러면 승부는 뻔한 거잖아요. 저 유동규 저 사람 왜 저리 자신 있어 하겠어요. 진실의 힘이거든요. 이 진실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뭐 내가 지은 죄만큼 벌 받겠다고 자신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 이재명 대표께서는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곧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유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때 여러 가지 증인의 네. 신빙성을 판단할 때도 저는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유동규 저분의 지금 이야기 웃으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표정감별사 김재원 전 의원의 주관적인 분석 계속 들었는데 짧게 유동규 전 본부장 표정 신경민 전 의원께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 저분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일단 검증은 필요해요. 검증은 필요하다. 네, 검증은 예.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일단 한번 저도 믿고는 싶은데 사실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확인하고 싶다. 예, 이 또한 뭐 지켜볼 사안이고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00%
당심으로 새 대표를 뽑는 당원 개정안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전국 의원 556명 중에서 91%가 찬성을 했는데 이거 뭐 예상된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당내 구성원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번 1년 전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이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에 반영하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최고위원이 됐지만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또 이제 여론조사나 뭐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우선권을 잡고 있었고 또 장외에 있는 유승민 의원조차 또 그런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진척이 없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어쨌든 그동안 우리 당을 짓누르고 있던 이 비합리적인 선발 방식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꺼림칙한 것은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정당성 논란으로 자꾸 번지고 있는 것. 진작에 바꿨거나 아니면 이걸 끝나고 바꿨거나 그게 맞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워낙 당내 요구가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부터 바꾸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 전당대회 컷오프 할 때는 당심 대 민심 5대5로 이제 컷오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컷오프도 100%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은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컷오프라는 것은 예. 기술적으로 뭐 당대표 한 사람 뽑는데 한 10명씩 나와서 제가 봐도 당선 가능성 전무한 분들이 막 나와서 막 계속 하면 이걸 예를 들어 이제 본선에 가서 선거를 할 때 당원들이 선택할 때 혼란만 부추기고요. 또는 뭐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분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벌이는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걸러주는 방식은 저는 뭐 100% 여론조사로 하든 100% 당원 투표로 하든. 근데 100% 당심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본선 투표에 가서도 100%.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몇 명을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은 100% 당심, 민심 이것에 과연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전화를 걸어보는 확률이 예를 들어 응답률이 5%라고 하면요, 1000명한테 만약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2만 명한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화를 해서 1000명이 응답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100% 환산을 하는 것하고 우리 당원이 지금 80만인데 이제 3월달 전당대회 할 때는 한 100만 명이 될 텐데요.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은 순수한 당심이고 여론조사 1000명 물어서 산정한 것이 민심이다. 이런 논리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은 왜곡을 심각하게 가져오거든요. 여론조사 자체가 오차가 굉장히 많은 것인데 여론조사에 의해서 0.1%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이 이 당원들 100만 명을 만약에 투표를 해서 그걸 물으려면 1000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룰을 바꿨다고 해서 지금 예상하는 이런 결과가 꼭 나올 것이냐, 이건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원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진 당원 구성을 좀 보시면 연령대로 보면은 40대 이하가 좀 33%까지 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당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37%인데 이게 TK 지역이 22%, 부울경 19%, 이게 합하면 41%거든요. 좀 비슷해진 상황이라서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뭐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젠가요? 한 대학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학생들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젊은 학생들이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뭐 여당 국힘당에도 관심이 없지만 이준석한테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100%로 갈 수밖에 없는 당내 사정은 있었겠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2010년대에는 양당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당심과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비등한 비율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5대5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또 뭐 6대4, 7대3 그러다 이번에 그냥 깡그리 다 뭐 10대 빵으로 간 건데 네. 그때는 또 지금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했어요. 민심과 당심이 괴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은 또 지금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건요. 예. 정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근데 바꾸려면은 바꿔야 되는 이유라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강연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지금 당원 룰 개정이라던가 지금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장연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즘 하도 당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하는 걸 그냥 엿바꿔 먹듯이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건 굉장히 무거운 절차이고 그리고 개인을 바라보고 설계하는 제도는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기 위해,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 누구를 영구집권시키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글쎄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을 겁니다.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김장연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다, 고래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를 또 소환해가지고 또 비판을 해서 지금 여러 그 해양 생물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들으셨어요? 뭐 정당이 무슨 동물농장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같이 최고위원으로 일하면서 한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만큼 또 옆에서 지켜본 분들은 절대로 계속 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꾸게 된 주된 원인도 또다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당의 대표가 돼서 분탕질하기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당원들의 강한 요구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와서 저렇게 한 번씩 등장하면요. 다 잊어먹던 당원들이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찬가지로 본인이 의도하는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과거 2006년도에 그때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당대표 선출 규정을 7대3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당의 당대표 경선은 그 이전에는 전당대회 대의원 10,000명이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를 해서 당대표를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협위원장 내지 국회의원들의 어떤 선거에 의해서 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민심을 듣자고 한 것인데 그것이요. 지금에 와서는 모바일 투표로 바뀌고 80만, 100만 명의 전당원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극소화됐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어떤 선택권이 당원들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거라는 믿음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때는 다르고 왜 지금 다르냐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의 당 사정이나 선거의 사정 또는 정치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당원 투표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합리적이라는 오랜 논의 끝에 만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진 건 아니죠. 신경민 전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 이렇게 강연도 하고요.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주겠죠. 이준석 대표가 향후 계획을 묻는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처분이 나왔을 때 아마 연말연시에는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달 전당대회가 그때도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연말연시라는 시점을 이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걸 거고요. 틀림없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표가 뭐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사실은 저렇게 현직 당 대표를 생매장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봅니다. 매장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생매장 경우에 그 폐단이라고 그럴까, 그 임팩트라고 그럴까 그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이번 3월 전당대회에 이 뭔가 영향은 있을 것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좀 변수 중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변수랄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족관이나 아쿠아리움처럼 지금 횟집이나 이런 것처럼 돼가고 있는 것도 그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겨울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북반구 곳곳이 이상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는데 성탄절인 휴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북극 한파가 절정을 맞았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무려 영하 26.3도까지 떨어졌고 철원도 영하 16.4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13.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지방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한파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북극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며 곳곳이 이상 한파에 시달렸습니다. 동아시아는 중국 북부, 일본에 기록적인 한파와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파와 폭설,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북극 한기는 보통 세 갈래로 내려올 때가 가장 심한데 올해는 동아시아와 유럽, 북미 쪽으로 밀려와 오랜 기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는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의 한파 강도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한파의 정점은 지났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면 예상보다 조금씩 기온이 오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북극 한파의 남하와 정체로 예년보다 추운 12월. 한기가 계속 머무는 정체 현상은 사라져도 1월에 한두 차례는 더 북극 한기가 한반도 주변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한파 속에 실종됐던 80대 치매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5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인력을 급파해 마을 입구에 쓰러져 있던 실종자를 40여 분 만에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집 근처에 쌓인 눈 발자국들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에 9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은 앞서 지난 21일부터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연이어 발령돼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파를 동반한 기록적인 눈 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1억 명 이상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행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빙판길 사고와 눈길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거센 눈보라에 공항에 있는 비행기 모습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기 버거울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폭설이 내린 도로 곳곳에는 눈길 사고를 당한 차량이 눈에 띕니다. 한파를 동반한 본격적인 눈 폭풍이 1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덮칠 전망입니다. 미국 몬태나주의 일부 지역은 이미 영하 46도를 기록했고 뉴욕주 북서부 버팔로는 최대 91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눈 폭풍은 역대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전역에서는 22일 하루에만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23일에도 1,800여 편의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So actually I was supposed to fly out yesterday, but I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my flight had been canceled completely. Yeah, I was supposed to be home yesterday. 미국 국립철도여객공사 암트랙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눈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Please take this storm extremely seriously. And I don't know whether your bosses will let you, but if you all have travel plans, leave now. Not a joke. 야외에서 혹한과 눈폭풍의 직격탄을 맞는 노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ny extreme weather can be really difficult if you're having to live outside, particularly with the cold. One of the things that can be dangerous is people can be laying on the sidewalk or sleeping outside. 유례없는 강력한 눈폭풍에 크리스마스 주말을 포함한 미국의 연말 연시가 최악의 연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올해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폭설과 한파 속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눈이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完全に線路が陥没埋没しています。 각 도시를 잇는 철로는 눈에 묻혀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 처음 눈을 만져본 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일본 남부 시코쿠와 큐슈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시코쿠 코치시는 이 지역 기상 관측사상 가장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홋카이도에 이틀간 160cm를 넘는 눈이 내리는 등 지난 17일 이후 각지에서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除雪作業中の事故や屋根からの落雪に注意をするなど十分に警戒し身の安全を確保する行動をと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니가타 일부 지역은 벌써 나흘째 정전입니다. 전기 난방을 못 쓰게 되면서 주민들은 추위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もう祈るだけ、降らないでください、祈るだけ。とにかく天に祈るだけだね。今日の夜から言うとるね。また停電になるし、似たような生活じゃろ。 철도와 항공 등 대중교통은 운행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앞두고 늘어난 배송도 이번 폭설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도 지역에 따라 1m 안팎의 눈이 더 올 것이라고 예보해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업체가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쌓인 재고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명창 마스크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생산 설비 11대 가운데 바쁘게 돌아가는 건 한 대뿐입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공장 설비를 30%가량 확충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문량이 급감했습니다. 네,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 월 2천만 장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월 300만 장으로 줄었으니까 15% 내지 2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춤형 마스크 제작 등 기술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규모 업체 상당수는 이미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폐업 휴업 상태죠. 1억씩 주고 산 거 그냥 50만 원씩 샀어요, 고철로. 폐업을 앞두고 재고 처리에 골치를 앓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재활용 업체에 헐값의 제품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모양도 성능도 문제가 없는 멀쩡한 마스크입니다. 폐업한 마스크 업체들이 재고 처리도 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보낸 제품들이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업체에 한 달에 버려지는 마스크는 20톤에 달합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는 70% 정도가 양이 다 줄었어요. 그중에 30% 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도산에서 없어졌고, 코로나19 이후 우후죽순 들어선 마스크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재작년 초 130여 개에 불과했던 마스크 생산업체는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올해 생산 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세한 업체들이 살아남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근처에서 무단횡단으로 물의를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칙금을 낸 뒤 앞으로 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공보자료를 통해서 오늘 한 총리가 경찰이 보고한 범칙금을 납부했고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무단횡단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당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면피성 해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어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무척 춥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충청은 내일 새벽까지, 호남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호남과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3도, 춘천 영하 17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